장수 기업이니까 오래 산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올해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오래 산 기업과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살 기업, 더 지속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장수 기업으로서 또 지속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장수와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또 저희가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타를 세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연타분은 저희 국내 최고령 기업이죠. 동화약품의 대표님이신 박재화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1년에 지속경영 대상을 수상한 S오일의 강민수 상무님을 모시고 S오일의 지속경영에 대한 사례를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센터 단장님이시자 서울대학교 광운대학의 교수로 계신 이경훈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 장수와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작 전에 특별 게스트로 서울대학교 조정선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 비슷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사는 그냥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장수기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5분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책, 상당히 그 경영계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짐 컬린스라는 분이 2011년에 출판한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출판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멀티밀리언 셀러가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는 그냥 보통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위대한 기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위대한 greatness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Greatness is defined as financial performance, several multiples better than the market average over a sustained period.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의 기간 동안에 시장의 평균보다 several multiple, 여러 배 그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greatness, 위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보통 기업이 이 financial performance, 주로 투자 대비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return on investment, ROI나 ROE 같은 걸로 해서 보통 기업이 5%, 10% 할 때 이 greatness를 가진 기업은 투자 대비 순이익이 30%, 40% 나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기업을 모방해서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영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게 2001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11년 동안 이 책에서 소개된 greatness, 위대함을 갖춘 기업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 greatness, 그러니까 다른 기업보다 여러 배 순이익이 높았던 기업들이, 그래서 이 짐 콜린스에 의해서 사례로 분석이 됐던 기업들이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 슬라이드에는 이 greatness라는 그런 개념에 맞게 높은 성과를 올리는 기업들이 11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Abbott Laboratories에서부터 시작해서 Circus Stores, Fannie Mae, Gillette, Kimberly-Clark, Kroger, Ucorn, Philip Morris, Whitney Bowers, Walgreens, Wells Fargo.
이 11개 기업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3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레이트니스가 아닌 보통 기업으로 컴파라토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 기업 11개를 또 똑같이 골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따르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 11개 기업 중에서는 2개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벤치마킹을 하라고 한 기업에서는 11개 중에 3개, 따르면 안 된다고 한 데서는 11개 중에 2개가 망했어요. 물론 11개라는 숫자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닌데요. 그러나 11개 중에 3개라는 기업이 3개 기업이 망했다. 그런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레이트니스라는 그 과거의 성과라는 게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그 기업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그레이트니스가 아닌 에버리지 기업이 뭐 3개, 2개 큰 차는 없습니다만 결코 그 위대한 기업보다 나쁜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결과를 보여준 그런 재밌는 이 비교표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경영자들이 또는 뭐 이런 주인플 같은 학자들이 추구해온 greatness, 위대함의 그 구체적인 프록시, 대변수로 삼아온 재무적 성과라는 게 과연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경영학이 1912년에 프레데릭 테일러가 쓴 과학적 관리법에서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전제하면 이 경영의 역사가 101년 됐습니다. 작년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1년 동안 경영학계에서는 이 경영이라는 이론을,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을 개발했는데, 그때 그 이론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에서 종속변수는 거의 예외 없이 financial performance, 재무적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나 투자 대비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순이익의 극대화가 거의 맹목적으로 이 모든 기업의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성장,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해보면은 과연 재무관리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인가 하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장수기업을 추구하는 데서 반드시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이 국민들의 또는 이 사회인들의 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 경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장수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의 그 경영학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가 아니라 장수,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오래 살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경영학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우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변증법에서 정반합이라는 논리가 있죠. 처음에 태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안티태제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신태제가 돼서 태제와 안티태제를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학문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영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지난 101년 동안에 이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영학 이론이 태제였다면 저희 연구팀에서 시작하는 이런 장수기업, 장수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런쥬리티, 장수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그런 새로운 경영이론이 안티테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난 100년 동안의 태제와 여기서 시도하는 안티테제가 합쳐가지고 정말
기업이 이익도 내지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장수기업이 되는 그러한 바람직한 모델을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워크숍은, 세미나는 바로 그러한 기존의 경영학에 대한 안티테이저로서 장수기업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께서 많이 같이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경영학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수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축사를 부탁드렸는데 발표를 하나 굉장히 기업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발표를 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동아약품의 박재화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재화 부회장님은 서울대 약대와 연대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한국 얀텐, 중국, 홍콩 얀텐 등지 대표이사를 거쳐서 현재 동아약품의 대표이사를 지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먼저 조동성 교수님 같이 여러분 경영자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하게 된 특히 동아약품 DNA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서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하고요. 하나 일단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70년대에 동아약품에서 동아정신 외우기 싫어가지고 맨날 외웠거든요. 외우기 싫어가지고 80년대에 점수는 갔는데 거기들이 거기서는 또 매일 아침 크레도가 디스커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동아정신 크레도를 좀 피하지 못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내용은 동아약품의 장수 DNA이고 특히 동아약품의 장수라는 증거와 그 다음에 탄생, CEO, 브랜드 것이 현재의 동아약품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있으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은 한 자리, 또 중국 순환도 5번째 한 자리에서 한 동일한 상호, 동아약품으로 동일한 약적 제약으로 한 가지 브랜드 활용수가 되고 액시를 유지하고 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장수기업이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종을 가지고 액시 공연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장 기업 중에서도 동아약품이 최장수 기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기업뿐만 아니라 브랜드 측면에서도 활명수는 1897년에 공중 비방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최장수 브랜드. 동아약품 기네스북의 사관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고 최고의 제약회사로서 부채표는 최초의 등록상표고 활명수는 최초의 등록상품을 생각해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사관왕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이면서도 한편이 보면은 최초의 회사였으면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 과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실 텐데
중부 순화동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관계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특히 고종이 황제가 되는 시기 대한제국 선포 시점에 저희 동아양이 태어났고요. 그때 궁중에 있던 윤경호 선생님이 궁중 비방을 일반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태어난 제품이 탈명수입니다. 그래서 그 개화기 대부분의 개화 활동이 중부 정부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약도 지금 동아양을 무시해서 중부 정부에서부터 개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의 부채표는 시전에서 종이와 대남과 서로 합하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부채표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주역에서 두 사람이 합하면 예리함이 서로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시절이 화평하면 해마다 국민이 일단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의미에서 동화가 연유한다. 그래서 두 부채표 동화라고 하면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업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 초기의 CEO들을 쳐다보면 일대 사장 민감 씨는 상해 임시정부의 서울지역 연통부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책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물론 하셨어요. 그리고 동아약품을 한명수라는 선택가지고 창업은 하셨지만은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때 이기 사장이신 윤 사장님께서는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기업 경영도 균형을 맞춘 그래서 동화의 현대화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동화 정신을 기초로 해서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윤광열 회장께서는 공장이나 연구소를 현대화시키고 또 해외 기술 도입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해서 제약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깝다는 것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동화 정신을 농락시킨다든지 해서 기업을 현대화시키는데 초석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가성비를 통해서 의학적 발전이나 후진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내 오셨기 때문에 배경에서 보다시피 우리 회사 CEO는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통의 회사들이 기업 성과를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사회봉사나 사회공헌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저희 같은 동아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부터 동시에 항일운동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해서 모국을 창업 당시부터 생각하는 창업하고 나서 기업 성과는 창업하면서 제약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기업 운영이 됐다고 보면 맞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분들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동화 정신이 1930년대에 기초가 됐고 1970년대 명문화가 된 정신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하나는
첫 번째는 소비자 고객 지향의 분명이고요. 두 번째는 정도 경영이나 윤리 경영을 추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재 존중 또는 직원 배려 정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영 혁신에 상당히 관심을 둔다는 거하고 일명 상통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일찍 시작됐고 또 그 개념도 상당히 현대적 경영 개념을 일찌감치 수용을 하셨고, 또 직원들이 일상생활, 제가 70년대 있을 때 매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그런 정신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존슨앤존슨의 필요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보시면, 예를 들면은 좋은 약이 아니면 만들지 말라. 쉬운 얘기 같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시행하기가.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면, 또 이 밑에 보시면은 스페인 제도를 아마 가장 먼저 실행했다고 얘기되는데 정확하게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제도도 그리고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하셨고, 예를 들시면은 우리 한국의 약사 1호가 최초의 여성 공장장 스페인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직원의 존중이나 그런 배려도 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아정신을 저는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활명수 브랜드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활명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산 신약이고요. 이러고 공중 비방을 일반에게 보급한 것으로 해서 공중 비방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실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공중에 사용하면서 효과가 검증된 약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중 비방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 당시에 신약으로서 검증된 거고, 그 다음에 민감성에게 잘하신 거는 탕약이 아니고 공중에서 비방으로 탕약을 썼는데, 그것을 퓨전식으로 할까요? 서양 양약의 장점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복용 편리하고 휴대도 편리하게 만든 효과는 되는 가지고 복용과 휴대를 편리하게 만드는 게 활명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고, 그 다음에 제품명 자체가 활명수는 생명을 살린 물로 썼을 때 극체, 주체, 토사, 방랑 굉장히 심각한 질환, 지금 소화불량인데 그때를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이 되셨고요. 또 하나는 최초의 등록 상태로서 방어를 했고 활명수를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비자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기억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과는 틀리 제공한 활명수를 찾아보시면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활명수입니다. 지금도 OTC 중에서 넘버원 소화제고요. 평균 7%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간단히 썸머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썸머리 해보고 노력하면, 첫째는 이 회사는 창없이 한일운동, 독립운동 또는 제약 보국이 오히려 제약보다는 보국이 더 강한 제약보다는 보국이 강한 회사로서 탄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기업의 정신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는 이 동화 정신으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측면에서도 초기 효과가 검증된 약을
양방의 장점인 편의성, 휴대성을 높여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든 다음에 상표 관리나 그다음 대중화를 통해서 유치, 성장, 교육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아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그 현재 동아군 말씀드리면 운동준 회장께서 그 조직의 유연성을 그리고 또 행복한 경영을 개척해서 지금 경영을 리드하고 계시고 특히 연구소나 그다음에 공장, GMP 최신식 공장을 준비해서 신약 개발을 통한 해외 진출을 캐치프레이스에서 작년도 5월달에 비전 2017년도가 120년도가 되는 120년도가 되는데 그때를 타겟으로 비전까지 선포를 했고 저희는 경영 유연성, 문화 유연성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발표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유연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공장 아마 최신식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크지 않나 생각되는 국내제약기업 중에서는 그 다음에 연구소도 상당히 최신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픈 바람은 충주 CGMP 공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충주 CGMP 공장은 국내 제약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 제약사들과도 당당히 견줄 수 있는 첨단 CGMP 공장입니다. GMP란 과연 무엇일까요? GMP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말하는데 특히 CGMP는 GMP의 커런트, 즉 현재이라는 뜻을 붙여 CGMP라 명명한 것으로 미국에서 인정되는 GMP인 것입니다. CGMP는 우리 의약품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을 만들 때는 단 한 개의 불량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아약품 충주 공장에서는 약을 만드는 공정, 방법, 설비 또는 시스템의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생산 일부는 액체 의약품과 식품을 생산하는 부서로 활명수, 가스 활명수 Q, 판코레스, 비타천 플러스, 생생톤의 20여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2부는 고형제와 연고제, 주사액 등을 생산하는 부서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록소닌, 락테올, 메노틸, 호신 연고, 메페란 주사액, 이치는 1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 시 의약품의 세 가지 특성인 유효성, 안전성 및 안정성을 보증하는 부서로 엄격한 규격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 시험 등 고도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약만 전달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약품연구소. 동아약품연구소는 22,287제곱미터에 모두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약품연구소입니다. 최적화된 연구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부터 시설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설계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창력을 낳는 아이디어 발전소. 대한민국 신약 개발의 바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소는 분석연구실, 제재연구실, 생물공학연구실, 천연물연구실, 양리독성연구실, 신약합성연구실, 원료의학연구실 등 모두 7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 DW1350과 퀴놀론계 항균제 DW224A를 기술 수출하는 등 이제 그 연구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말인데, 그 제약의 신약 개발은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고 15불에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동안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이제는 한 가지는 3년 내에 그 상업화될 수 있는 신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측면에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출 수 있는 신약을 몇 년 내에는 발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틀려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 수출,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을 따지면 우리나라 수준이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 경영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부터 윤리 대상을 받은 거고요. 또 한국회계학회로부터 앱대교육 사부로서 작년 11년도에 수상되고 또 이게 비전인데 그 동아정신에 기준해가지고 고객같이 정도 경영을 포함으로 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통합 똑같은 제약보험 경영을 제3으로 삼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게 저희입니다. 115년 제약보험이고요. 또 동아정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활동수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면서 발표를 제 스스로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데서는 질문이 잘 안 나오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115살 된 기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아까 박 부회장님께서 70년대부터 동화 정신을 정말 계속 외우느라고 그게 굉장히 힘드셔서 존슨앤존슨에 갔더니 또 존슨앤존슨에서 프레드를 되게 열심히 외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이제 연구단에서 연구한 논문 중에 창업 이념이 잘 공유되고 잘 지켜지는 기업이 장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일단 굉장히 반가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동화약품 사업에 재작년인가 갔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사업은 되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굉장히 좀 약간 되게 정말 오래된 회사 느낌이었는데, 아까 보여주신 춘추공장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나고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때 가졌던 사업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확실히 동화약품도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변화 혁신을 선전하는 기업이기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동화약품의 장수 DNA에 대해서 쭉 강연해주신 박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거든요. 세 번째 발표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지속경영 대상이라는 뭐 각종 매체에서 사실 그런 시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SO일이 상당히 상을 여러 번 받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속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일의 지속경영을 담당하고 계신 강민수 상무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사모님 소개를 잠깐 빼먹었는데, 사모님께서는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퍼듀 대학에서 MBA를 하셨고요. 그리고 91년도에 SO일에 입사하셔서 현재 경영기획부문 담당 상무로 취직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O일 경영기획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수 선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회사 지속가능 경영과 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 회사가 나름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좀 귀엽게 생기신 시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몸에 걸치시거나 또는 지니고 계신 그런 물건 중에 우리 그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 70% 정도가 이분이 지금 걸치고 있거나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들고 계신 물건인데 70%가 석유로 만든 이와 같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저희 그 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데요. 일일이 다 계산을 다 했습니다. 저는 보면 셀폰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 한 70 정도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정유회사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들고 다니고 있는 물건의 70%가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석유회사,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의 수익성은 이미 저러한 것들도 이미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죠. 과연 이러한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픽오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유의 생산량이 최고 정점에 달아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서서히 감소해가지고 마침내는 이제 고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석유의 고갈 시점에 대한 이슈. 제가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 S-오일에 9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1년 전인데 그때 제가 석유가 과연 언제 고갈이 되고 언제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40년이라는 통설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또 40년이라는 대답이 통설로 나옵니다. 또 혹자는 10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또 새로운 인류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유한한 자원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쉐브론의 CEO인 데이비드 오웰리 씨가 2005년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지 오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한한 자원을 갖고 하는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 지속 성장에 대한 이슈가 바로 저희 회사가 당면한 그런 지속된 그런 문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구축한 전략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저희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레코그니션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6년에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3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정유회사 중에서는 가장 후발 업체로 출발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어떤 모멘텀이 됐던 연도를 포부라고 하면 1991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입사한 해이기도 하고요. 1991년은 사우디 아람코사, 저희 회사의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사가 저희 회사의 지분을 출자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요. 회사의 사명도 사실은 하이석유라고 하는 1976년도에 이란과의 협작으로 출발했고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이란 지분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쌍용 정유로 있다가 2000년도에 S-오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의 그 어떤 스냅샷을 한번 보시면 91년도와 작년 2011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를 정지하는 어떤 그 생산 타파, 또 업그레이딩 시설을 대표하는 벙커시프의 킹센터의 규모, 또 페트로케미칼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의 생산 능력, 또 매출의 순이익, 총자산, 또 종업원수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총 18배, 순이익은 30배에 달하는 그런 2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한 그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내수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주력을 했고요. 지금 또 많은 저희 경쟁 기업인 SKGS가 수출을 저희 회사를 따라서 수출에 이제 눈을 많이 돌리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수출에 있어서는 경영업체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팔고 있는 제품의 65%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칠레 등 남미에도 저희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1년 12월에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대통령으로 직접 수여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의 중심이 되는 전략 체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회사가 이 전략 체계를 수립을 했고요. 2008년도를 거쳐서 2009년도를 맞으면서 전략 체계를 솔리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8년도를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원유가가 147불까지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때 200불 간다는 보고서도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원유가가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도 9월달에 터지면서 33불로 떨어지는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자원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속 성장에 대한 이슈, 전략을 솔리드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슈가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과연 그 당시로 가서 10년 후인 2020년에 회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고요. 예를 들자면 가상의 뉴스도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해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도움도 받아서 가상의 뉴스도 만들어보고 이것보다 더한 저희 사실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어떤 전략 체계 수립을 위해서 가상의 임원실을 만들어서 2010년 뒤에 아주 성공한 회사가 계속 지금처럼 수익성을 창출하고 또한 주주들에게는 훌륭한 배당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왔을 때의 임원의 방해 오피스의 모습과 이제 막 멀지를 않고 또는 공장을 닫을 위기에 있는 그런 임원의 오피스의 모습을 실제로 만들어놓고 중요 전략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액션도 액티비티도 수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백워드 띵킹을 통해서 2009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본 것은 서스테이너블 프로피터블 그로스가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그로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적어만 보면 이건 그냥 하나의 문구에 불과할 텐데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각 부서에서 부문에서 만드는 작업을 저희 전략 체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미션과 액션 플랜 사이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스트래티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의 스트래티지 임페러티브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퍼포먼스 매저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래티지 프레임워크를 골프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래티지 디렉션은 저희가 잘 치는 골퍼는 그 티박스에 서서 다음 타를 어디다 할까 포워드 탱킹을 하기보다는 그 핀 투 티로 백워드 탱킹을 통해서 핀으로부터 그 전타는 어디에 떨어져야 되고 그 전은 어디에 떨어지기를 백워드 탱킹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백워드 탱킹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정했습니다. 마치 골퍼가 내 공을 어느 방향으로 직접 핀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해저드를 피해서 어느 특정 방향에 안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트래티지 임페러티브는 그 방향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경영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항상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건 마치 훌륭한 골퍼가 항상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높이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 홀 한 홀 끝날 때마다 그 홀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그로 인해서 다음 홀에 어떠한 임프루먼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퍼포먼스 매저먼트, 이것이 세 번째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다음 페이지 서스테이너블 프로피터블 그로스를 향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정했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전략 방향, 첫 번째로는 저희가 35년 동안 해왔던 그래서 엑스퍼티즈와 R&C를 갖추고 있는 리파이닝 비즈니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부분으로 좀 더 통합되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전략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략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략 디렉션, 스트레스 디렉션, 퍼포먼스 매저먼트 이것보다도 스트레스 임페러티브를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먼저 우리 SO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CEO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CEO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C, 커스터머, E, 인플로이, O, 오너스 앤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겠습니다. 고객과 종업원과 그리고 우리 주주와 기타 이해가 고객자입니다. 이 고객과 종업원과 주주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스트래티지 임페러티브이고 하나의 경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CEO의 기대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CEO의 기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익스펙테이션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커스터머의 익스펙테이션, 인플로이의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오너의 익스펙테이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들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들도 묶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코퍼레이트 좋은 회사의 이미지, 레퓨테이션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인플로이들은 좀 더 기업의 친밀성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스테이크홀더들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잡 크리에이션을 원한다든지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레이버 릴레이션이 좋은 기업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걸 디스틸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컨트리뷰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저희가 7개의 스트래티지 임페러티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출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7가지 전략 과제는 이와 같이 운영 효율성 발상, 고객 중심 경영, 최고의 업무 환경 제공, 사회공헌 활동,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자본 효율성, 지속 성장 기반 구조 이렇게 7가지의 임페러티브를 앞서 저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리플 바탕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환경에 대한 이슈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CSR 활동에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제너인리스, 진정성, 그리고 임팩트, 효과성, 타이밍, 적시성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이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적시에 이를 실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저희 회사의 로고인 5개의 햇살을 담은 햇살 나눔 캠페인, 선샤인 쉐어링을 통해서 세 가지의 포커스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웅 지킴이, 또 환경 지킴이,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영웅 지킴이는 소방영웅 지킴이로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소중한 그런 순간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순직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그런 소방관들에게 저희가 위로금과 또는 지원금을 2007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숨은 영웅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인데인저드 스피시스라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 기념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 그다음에 오터, 그다음에 얼음치, 세 천연 기념물들을 저희가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캠페인에 저희가 2박 3일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이런 희귀동물들의 보존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지킴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한층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푸드뱅크 지원이라든지 또는 감동의 마라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런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육원이라든지 양육원 같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활동이 회사가 어떤 CSR 펀드, 예산을 갖고 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을 또 하나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현재 약 80%의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간 11.5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도 세 가지의 중점적인 활동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1인 1 자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여의 잔액이 되는 우수리 부분을 기부하는 우수리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계좌를 정해서 한 사람이 한 계좌씩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 최근에 저희 CEO가 감독 폐쇄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준다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체계, 그리고 실질적인 CSR 활동을 통한 저희의 전략 경영의 실행 활동들, 이런 것들이 대내적으로 많은 레코니션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포춘지가 정한 글로벌 500에 또 에너지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래트지가 정하는 그런 시상식에서 다운스트리밍 오퍼레이션스 오브 더 이어를 해서 저희가 석유 정제 분야인 석유화학 분야에서 최고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였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지수인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블리티 인덱스 월드 클래스 컴퍼니에 2년 연속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인협회가 시상하는 최고기업 대상에서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3년 연속 시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작년에 지속가능 경영 대상 대통령님 또한 저희 회사의 그 소방영웅 활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지금 지난 소방의 날 때 대통령님 또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저희 활동, 국가경제에 기한 이런 모든 활동들을 인정받아서 금탑 산업인당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레코그니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전략 경영을 프로그램 한번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기업이 CSR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또한 정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종업원 그 자체라고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저희 종업원들 이번 2012년도 1월달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4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SO일에 지속가능 경영을 끌고 나갈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정말 SO일은 어떤 리미티드된 어떤 자원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지만 정말 100년, 200년 계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코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두 번째 기회를 드렸는데 역시나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진정성을 시사하는 게 큰 요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약간 상말과 다른 방식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진정성을 상당히 그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임원들이 항상 이 사회 봉사 활동이나 그 CSR 액티비티의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면 상당히 그 많은 임원들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저희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작년에 했던 사회 CSR 예산을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회사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올해 오일 비즈니스 한 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지원받은 그 대상들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외교부 한중일 담당하고 있는 이대준 과장입니다. 일단 첫작한 거는 외교 안보 쪽에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업 예산뿐만 아니고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CSR 부분들을 더 나가는 분담이 하면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공생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그렇기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경제나 이런 것들 자본주의라든지 시장 경제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들은 진입을 하지 말아라 정부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정산을 해라.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부분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그 사회 안팎의 그런 관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압력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CSR 부분들 자체에 놓고 본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CSR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맨 끝 마무리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CSR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고 직원이고 인력이라는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는 CSR 분들 보면은 CSR도 어떻게 마케팅의 일부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님께서 보시는 그 SOE의 CSR에 일단 가장 추가하는 큰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레코그니션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그 받은 레코그니션을 보면 상당히 밸류하고 가치 있다고 저희 스스로 자부합니다만 지금 아마도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나 정부에게 보여주는 그런 데 치중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스스로의 자긍심, 스스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좀 전에 질문해 주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사모님께서 보여주신 저희 SOL이 CSR을 하는 궁극적인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직원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도 와닿았고요. 사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정유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CSR 활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SOL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사회랑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자기적으로 지속적인 행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한 사회로부터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그 기업이 속한 사회로부터 인정을 공부받고 자원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OL이 하고 계신 CSR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17분 정도 세션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나타는 저희 연구센터의 연구단장이신 이경우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영대학의 이경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 장수와 사회적 정당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에 두 분께서는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추상화하고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저희 교수들이 하는 일이고 또 저희 연구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 장수와 관련해서 장수하려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개념화해보자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장수 또는 장수 기업이라고 할 때 좀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장수 기업이 뭔지. 지금까지는 주로 절대적인 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500년 된 회사다, 어떤 회사는 300년 된 회사다. 절대적인 나이를 가지고 장수 기업을 정의를 하면 좋은 점이 있죠. 장수를 측정하기 쉽습니다. 물론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잠깐 주인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구제급여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 걸 이거 계속 사는 기업으로 쳐야 될 거냐. 아까 우리 조성근 교수님께서 잠깐 예를 들었던 팬니메 같은 데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아직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옛날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상대적인 정의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단점은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만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장수 기업을 연구한다 하면 아마 한국의 기업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갈 거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 기업을 연구하려면 절대적인 연령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상대적인 정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산업 평균 수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회사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은 평균 나이가 5년인데 그 산업에서는 15년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산 장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정의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점은 그렇게 하면 모든 산업에 속해 있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업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단점은 산업을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기업들 평균 나이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평균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도 장수 기업을 평균 나이보다 표준 편차 1 더 큰 회사들을 할 것인가, 2 더 큰 회사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수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장수 기업의 조건인데, 우리 상대적인 나이를 가지고 장수 기업을 정의한다면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준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단기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살더라. 그래서 공격적인 강화나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도태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는 일본의 중소기업들 같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장수 기업들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역량과 세대 간 역량 전수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장수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기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또 사회 격변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장수한다. 오래 살려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경기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변화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장수하는데, 그런 변화 상황에서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은 결국은 그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우리 동화양품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또 6.25 때 위기를 겪죠. 그때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구성원들의 애사심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를 가지 않고 다시 모여서 회사를 재건하자, 그런 노력을 했다고도 하죠. 또는 지역사회나 국가로부터의 정당성 인정. 저 회사는 우리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꼭 존재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하면 방안으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와 지원, 저 회사가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기업들은 위기에 거래 상대방들이 도와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 같은 경우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이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의 실현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S-OIL 같은 경우도 CEO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고객, 종업원, 주주와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사회적 정당성도 그 기업하고 교환 관계에 있는 외부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발전과 정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저게 사회주의 국가건, 공산주의 국가건, 자본주의 국가건 상관이 없이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프로그레스, 발전을 지향하고 우리는 정의를 지향한다. 정부 정책에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로 표현이 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발전에 정의하는 게 더 근본적인 역할이죠. 발전 이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기업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돈을 많이 벌어서 종업원들도 고용을 하고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 구현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분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대 기업에 대한 기대가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거대 기업에 대해서는 돈만 많이 벌어서는 안 되고 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즉 정의 구현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면 특정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이 몇 점이냐. 첫 번째는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개별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또는 지각하는 해당 기업의 정당성, 결국은 그 이해관계자가 특정 기업하고 교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도 또는 거래 조건과 거기서 차선책이 적용하는 거래 조건, 그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잡을 구하는 사람인데 A라는 회사에 가면 1억 원을 주는데 두 번째 좋은 회사에 가면 5천만 원 준다. 그럼 그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정당성이라고 지각을 우리 개념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쓴다. 그럼 삼성전자는 나이가 얼마나 정당한 조직이냐? 차선책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나에게 주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주는 만족도하고 애플의 아이폰이 주는 만족도, 그 차이를 정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기업의 정당성은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개념화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특정 기업이 살아있는 존재했던 기간 동안에, M은 그 회사의 나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준 만족도, 이게 이제 SIT는 I라는 이해관계자가 T년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하고 교환함으로써 지각한 만족도고, SCIT는 경쟁자, S가 컴피티터죠. 차선책과 거래했을 때 만족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재했으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차선책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도를 줬다면 그런 기업은 사실 정당성이 높을 거다라고 개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10년 전에 나한테 잘해준 거는 올해 잘해준 것보다는 기억이 덜 남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정당성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다시 구분해 보면 경제적 기대,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경쟁자보다 나에게 좋은 제품을 제시하면 경제적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또 윤리적, 법적 기대, 준법 경영을 하고 윤리 경영을 할 때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충족되고, 또 거대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량적 기대, 발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동적으로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둘러싼 나와 교환 관계에 있는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게 정당성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당성을 확보하면 왜 기업이 장수할 수 있는지,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애사심이 높은 종업원이 있다는
있다라든지 또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주주가 있다라든지 그 회사를 선호하다, 끊어붙다가 있다라든지 이런 그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외부 이해 관계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그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그 회사를 계속 거래하려고 할 테고 또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희생을 해줌으로 해서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막 출렁거리는데 요 밑에 있는 선이 존속에 필요한 양이죠. 요 바닥을 치면 회사가 망하는데 사실 정당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희생에 도움을 줌으로써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정당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이 바닥을 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게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설이죠. 이런 가설들을 세워봤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그 기업이 살아있어야지 큰 이익을 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사실 정당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연구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 정도 질문 받으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좀. 네, 이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가설에 대해서 제시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7가지 되는 가설에 대한 그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의 유익성이 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직 가설을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활동을 했을 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연구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 회계 법인을 가지고 연구한 거는 기업의 인적 자본, 그 인적 자본이 좋다는 것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거죠. 그 인적 자본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느냐, 또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평균 산업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인적 자본이 풍부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에 비해서 더 오래 살더라. 그런 실증 결과를 보여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거는 앞으로 실증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연구단에 계신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전체 발표에 대한 간략한 토론 및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주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거의 시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도 생존에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만 많은 것이 힘내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꿔 해야 되거든요. 토론자의 정답은 토론을 하는지 토론할 시간이 없다고 들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아마 이 인체에서 좀 위협을 받지 않은 운이 좀 좋아야 되고 또 외부에 주어지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머리도 좀 잡혀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도 잡혀야 되고 팔다리도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주로 눈하고 머리예요. 눈은 보통 전략이거든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느냐, 또 그런 변화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판단하느냐. 눈하고 머리만 좋은 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아무리 효율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당성 부분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CSR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면
눈이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단 마음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몸이 튼튼해서 열정적으로 눈과 머리에서 주는 신호를 실제로 수행이 나가는 그런 열정이 아마 기업을 사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업의 미래에 봤을 때도 눈과 머리만 좋은 기업이 되지 말고 좀 가슴이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지 장수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사례도 발표되었고 정당성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호성입니다. 원래 저는 오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외부에서 두 기업체에서 귀한 손님을 모셨고, 저희 장수기업팀의 그 팀장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장수기업팀의 CSR 차원에서 제 그 할애됐던 15분을 손님들께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내용은 그 일본 장수기업하고 영국 장수은행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비교 포인트는 한 7가지 정도였는데요. 일본 장수기업을 연구한 곳에서 발표한 그 장수의 비결 7가지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영국 장수은행에 적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7가지라는 것이 뭐 돌파력, 획득력, 연속력, 그리고 인간력, 레버리지력, 회수력, 진출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7가지를 검증해본 결과 영국 장수은행 역시 동일한 그 기준점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그 세 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중 분석에서 빠뜨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CSR이었습니다. 7가지에는 인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CSR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위기 시의 관리 능력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역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적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앞서서 준호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중심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기업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장수기업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제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이제 사회와 같이 공존하고 뭔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장수한 기업들의 경영의 지혜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단이 올해 이제 2번째 포럼의 세션을 마쳤고요. 다음 해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여러분 다시 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